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첫 시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강의 계획서에 이제 뭐 양력 간단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연락처 하나만 일단 적어 놓을게요. 네, 그래서 문자나 이제 카톡 이런 걸로 편하게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이제 뭐 저희 프레임법학원 카페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카페는 약간 답변이 좀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이제 카톡이나 문자 이런 걸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해는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출산 예정이어가지고 내일 스터디랑 일요일날 이제 2회차 오전 수업이 있는데, 혹시나 만약에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학원을 통해서 제가 연락이 가도록 먼저 조치를 해 놓을 테니까 그거 좀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업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이제 커리큘럼은 뭐 설명회나 지난번에 무료 특강 때 대략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교재가 출간이 됐죠. 그래서 기본서 교재 요거 3권짜리로 나왔는데, 뭐 양이 좀 글씨 크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양이 조금 많은 편이긴 한데, 기본서는 그냥 기본서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참고 서적으로 웬만한 자료가 다른 책을 이제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한 양을 넣어 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의 들으실 때 요약집 있죠? 요약집 같이 이제 보시게 될 건데, 요거와 별도로 제가 이제 그 수업할 때마다 이 PPT 자료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그러니까 이론에서 예습은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복습만 하시면 되는데, 복습을 하실 때 자, 첫 번째 수업 진도를 이제 나가게 되겠죠. 수업 진도를 나갈 때 자, 그 진도 나간 부분에 있어서 기본서를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되는데, 이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읽을 때는 이제 편하게 읽혀지는데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슬슬 단거나 이런 것들 이제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 거 이제 서브에 대한 건데, 이게 서브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핵심 요약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랑 여기 목차 체계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요약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키워드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서를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일단 목차 있죠? 목차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과 체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복습을 하시면서 머릿속에 꾸역꾸역 넣으실 생각을 하시되, 단순하게 이제 외운다고 하면 잘 해결이 안 되니까 요거를 이 의의와 키워드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너무 좀 축약이 되어 있어요. 그 중간 과정이 없단 말이죠. 이 중간 과정을 그래서 제가 지금 PPT 자료로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실 때 책을 보시면서 요 PPT 자료 있죠? 요거를 한 번 더 보시면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핵심 요약에 나와 있는 단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본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요걸 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있는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본서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풀어서 내용을 어떻게 늘려서 써져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외우는 게 아니라 핵심 의의와 키워드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의의와 키워드만을 가지고 내가 답안은 새로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보실 때 이 의의와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지금 요 PPT 자료로 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핵심적인 부분들을. 요거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도출이 됐구나라고 보시면서 얘를 통해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는구나. 요 과정을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기본서와 이제 핵심 요약, PPT 자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읽으시는 거예요. 읽으시면서 그러면 결국에 외워야 될 것들은 요거예요. 요거 핵심 요약에 있는 것들이 암기, 최종 암기의 자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과정을 기본서를 통해서 바로 도출을 하는 건 좀 지금 단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금 요거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게 어떻게 압축이 되고 어떻게 늘리는지 요걸 기준으로 일단 삼으셔서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PPT 자료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같이 드릴 거니까 그거는 기본서를 읽으실 때 복습만 하시고, 그러면 복습할 때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복습하실 때는. 그래서 내용이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의 있죠, 의. 요것만 어차피 머릿속으로 지금 당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외우려고 하면은 안 외워져요. 이건 당장 책을 덮고 쓰라는 것보다는 답안지 있죠, 답안지로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의 부분을 답안지에 그냥 한 번 정도 써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습을 하실 때. 그래서 이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기본 강의부터 지금 시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처음부터 이제 답을 쓰려고 하면은 팔도 이제 좀 그 필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몇 글자가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 본인 글씨가 어떤지, 본인 글씨에 대한 크기라든가 자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형식을 잡기 위해서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복습을 하시면 돼요. 복습하실 때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답안지를 나중에 이제 구매를 하셔서 보시게 될 건데, 그 답안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기본 강의 들으실 때 가지고 답지를 가지고 오셔도 돼요. 가지고 오셔서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답지가 이게 이제 점선이 이제 하나 있죠. 그래서 얘가 총 22줄이 들어가 있어요. 22줄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제가 지난번에 뭐 잠깐 언급드렸던 목차 한 개에 뭐 6, 7줄 정도 양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양의 줄수를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처음에 이제 답안지를 쓰실 때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한 줄 있죠? 요 한 줄에 처음 답안지를 쓰신 분들은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글자 수가 너무 많아요. 요 한 줄에 한 20자. 그래서 뭐 넓게는 18자에서 22자 정도의 글자가 들어가는 게 적정한 양을 잘 쓸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펜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펜에서 옛날 이제 대학 때나 이렇게 공부하실 때 보면은, 저도 이제 얇은 펜을 좋아해서 0.3이나 0.5, 5 하이테크 막 이런 펜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분들이 이거를 쓰시면 이제 힘들어해요. 그런 분들을 여기 답지에 쓰면은 막 34자, 35자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전체에 대한 100점의 양을 채우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답안지 글자 수를 이제 정해드리는 이유는 가독성을 위해서예요. 가독성. 그래서 요 정도 양이 적정한 배점을 고려할 때 적정하니까 요거를 활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펜에 있어서는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는데, 강사분들마다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해봤을 때는. 근데 이제 본인이 여러 개를, 그러니까 만년필은 일단 제쳐두고 그냥 싼 펜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면 되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약간 좀 미끌거리는 거와 이제 긁힌다고 하거든요. 긁히는 거.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긁히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수성 플러스 펜.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처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그걸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거는 100점을 이제 써보시면 아는데 100점을 쓰면 손목이 나가요. 그거는 손목이 나가서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끌거리는 거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겔, 에너겔. 그래서 저는 근데 좀 긁히는 거를 조금 선호했었고 사라사를 썼어요. 사라사 저는. 그래서 사라사 펜을 썼는데 1.0짜리랑 그다음에 0.5짜리, 0.7도 있거든요. 7도 있는데 0.5는 안 썼구나. 제가 쓴 건 이제 1.0이랑 0.7짜리. 그래서 얘는 실무에서 썼고요. 0.7짜리를 이론이랑 법규에서 썼어요. 실무는 이제 숫자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독성을 위해서 좀 크게 쓰는 거를 하려고 1.0을 썼고 이론 법규는 아무래도 숫자나 이런 거보다는 글씨가 훨씬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낮춰가지고 이론 법규는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읽을 수 있게 정도만 하시면 충분해요. 그 정도만. 그래서 글씨 가지고도 처음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특히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게 심하죠. 여자분들은 뭐 웬만하면 그래도 다들 알아볼 수 있을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글씨를 채점을 할 때 보면은 내용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는 이제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안 보이면 채점할 때도 좀 어려움을 겪고 안 썼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실 때, 자, 요 답안지 연습하실 때 뭘로 연습하시면 되냐면 감칙 제2조가 있어요. 요게 정의예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정의들이 1호부터 15호까지 나와 있거든요. 얘를 답안지에 써보시면 돼요. 연습하실 때는. 그리고 복습하실 때는 관련 의의를 거기다가 이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얘는 조사 하나까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좀 암기를 좀 시키는 부분이 들 거예요. 그래서 펜이랑 이제 답안지, 그 답안지 요 양식은 제가 다음 주에 이 감칙 제2조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요거는 써보시면 제가 다음 주에 제 글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몇 쪽에 몇 줄이 나오는지 그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나눠 드릴 거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할 때는 내용 설명을 할 때는 PPT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복습하는 거 복습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양이 진도가 좀 빨리 나가거든요. 빨리 나가는데 뭐 엄청 많은 시간을 복습하실 필요는 없고 적정 양으로 봤을 때는 수업이 이제 한 번 나갈 때 이제 3시간이니까 복습도 한 3시간 정도 전체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하고 일요일 수업이 이제 6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그 수업 나간 시간만큼만 최소한 복습을 하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6시간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다. 그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거기서 한 절반 정도까지 최소한 절반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3시간 정도는 읽으면서 내용이 그러니까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내용이 핵심 요약에서 이게 어떻게 빠져나왔고 PPT 자료를 통해서 얘가 어떻게 핵심적인 말들이 나왔는지 그래서 첫 시간에는 그런 것들도 같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타 이제 다른 좀 잡스러운 얘기들은 이제 설명회 때나 뭐 무료 특강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일단 수업을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들어가면서 조금씩 조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 책에다 책에 목차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어디 파트를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그거를 반드시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집이 그 거의 목차 체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서에서도 내가 내용을 공부하시기 전에 맨 앞에 목차가 있잖아요. 기본서에도 목차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을 먼저 눈으로 항상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이걸 먼저 보세요. 복습하실 때 반드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제 1장을 다 나갔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2장을 나갈 때
1장에 관한 목차는 최소한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요. 목차만. 목차만 최대한 암기하실 수 있는 부분만큼만 암기를 해서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총론 파트는 1차에서 부동산 학계론에 배운 것들과 거의 유사하게 겹칠 거고, 그 다음에 강론 파트, 감정평가론 파트는 실무랑 거의 다 겹쳐요. 보상편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론 공부를 따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 했던 거랑 그 다음에 2차에서 실무 공부할 때, 실무도 결국에 목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마 모든 강사님들이 다 강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라서 항상 이론을 공부하실 때도 주소 파악 체계 요거를 계속 강조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까지가 부동산 학계론. 요게 지금 기본서 1편으로 나온 거죠. 1편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강론 파트로 봤을 때 이제 감정평가론, 기초와 절차 방식, 요게 기본서 2편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얘가 3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이 조금 한 번에 좀 하려고 하다가 나누는 게 이제 뭐 가독성이나 들고 다니시기도 좀 편하시라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결국에 학계론 같은 경우나 이제 감정평가론 주축이 되는 것들은 이제 경운수 평가사님 감정평가론 책이 일단 주축이 될 거고, 그다음에 서광채 평가사님 그 부동산 학계론 그 책이 좀 중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론 파트에서는 실무기준 해설서와 관련한 내용들, 그다음에 경운수 평가사님 교재, 이렇게 좀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다른 좀 서브들에만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웬만하면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 틀이 이렇게 지금 잡혀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결국에 부동산이 대체 뭔지, 그래서 크게 봤을 때 부동산의 기초라고 해서 부동산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부동산 학은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는 건지, 그와 관련한 부동산 현상과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기초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외에 부동산 관련한 의사결정, 즉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관리, 정책, 감정평가 파트도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걔네들을 강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전체 틀을 항상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들어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소 파악. 자,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 단계 아래 들어가서 전체 파트를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파트 중에서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현상과 활동이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장과 가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고, 투자, 금융, 개발, 관리, 정책, 감정평가 파트는 뒤쪽에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부동산 기초부터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부동산에 이제 개념이 나와 있죠.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이다. 복합 개념,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모든 부동산 현상과 활동, 시장과 가치,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필요성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따가 자세히 볼 거고요. 그렇다면 분류는 어떻게 되느냐? 얘를 어떻게 나눠서 살펴볼 거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내용이 기본적인 개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상과 활동에 있어서 부동산 학이 어떠한 학문인지, 잡학이죠, 잡학. 그래서 뭐 종합 응용과학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현상과 활동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결국에 부동산 시장과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보시면, 자, 교재로 기본서로 봤을 때는 맨 처음에 이제 10페이지부터 나오는 거죠. 10페이지. 그 다음에 PPT로는 이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약집 있죠? 요약집도 같이 꺼내서 처음에는 같이 한번 어떻게 이제 복습을 하실 때 활용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요약집도 6페이지를 같이 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PPT를 먼저 볼게요. PPT를 먼저 보시면 부동산은 복합 개념이다라고 되어 있죠. 복합 개념이다. 그러면 그 복합에는 어떠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봐요. 물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법적인 거, 경제적인 측면. 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한 개념으로 인해서 다 감정평가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 세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측면으로. 즉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 물리적, 법적, 경제적 측면으로 고려를 한다라는 거고 부동산 현상과 활동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내용을 일단 머릿속에 담으시면서 그러면 기본서를 볼게요. 기본서를 보시면 10페이지에 자, 개요가 나와 있죠? 개요. 목차는 동일하고요. 개요에 보시면 첫 번째 부동산을 법률적 개념에서 보면 민법 제999조에 따라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하고 그 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경제적 개념으로는 경제재 가운데 그 재화의 용역 잠재력 존속 기간이 장기적인 것을 부동산, 단기적인 것을 동산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내용 개요에 나와 있는 것들은 결국에 뒤쪽에 목차에서 뿌려져 있어요. 그죠? 물리적 개념, 그러니까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에 뿌려져 있는 건데 이네들을 요약해서 개요에서 지금 보여준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안지에도 개요 이거는 사실 10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설에 해당할 수 있고 배점이 늘어났을 경우에 서설이나 서론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개요라는 건 즉 요약을 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거다라는 거를 개괄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물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위치에 부동성을 가진 물건을 부동산이라고 하고 여기 지금 각각의 개념들은 뒤에 나오니까 이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지금 결국에 구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을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데 토지는 자연 상태의 창조물이고 영구 불멸인 반면 건물은 인위적 축조물인 동시에 상각 물건이므로 양자는 대조적 특성을 지닌다. 토지와 건물이 대조적으로 특성을 지닌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 둘러싼 제반 환경이 지금 뭐 자연, 지리, 경제, 경영, 법률, 행정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수많은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학도 종합 응용 과학이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 개념 자체도 복합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동과 현상, 그다음에 부동산 문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일부 측면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가치도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시장의 경제 논리에 따른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바로 도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평가가 거기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모든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이해를 해야 부동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부동산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뭐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읽으실 때는 지금 당장은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이 마지막에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답안지에 서술을 하실 때는 항상 먼저 보여줘야 돼요. 먼저. 그래서 그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PPT 자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문단을 요약한 게 이거죠. 요약한 게 이거예요. 예. 요걸 가지고 요약집을 보시면 부동산의 복합 개념에 개요 보시면 물리적, 법적, 경제적 개념이다 라고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물리적인 게 뭐고 법적인 게 뭐고 경제적인 게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개를 조금 더 푸른 게 이거죠. 그죠? 여기서 구체적으로 각각을 설명한 게 지금 기본소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개념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습을 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거는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물리적, 법적, 경제적 개념이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이론에서 중요한 게 체계 다음에 제가 중요한 게 의의라고 그랬었죠. 네, 그 각각이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풀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 법적, 경제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개념이 뭐냐? 대체 물리적이라는 게 뭐길래?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갖는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활동의 대상인 위형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간으로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물리적이라는 거는. 그죠? 그러면 이거를 다른 기본소에 어떻게 나와 있냐? 즉 자연과 공간, 환경, 위치 이렇게 지금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겠죠. 자연이라는 거는 자연물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죠?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크게 보면 세 가지인 거예요. 땅이 토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표면이 있고 지하가 있고 지상이 있죠. 이거를 입체 공간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죠? 환경에서 보면 환경도 크게 두 가지로 돼 있다. 자연 환경이 있고 인공 환경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자연 환경은 말 그대로 뭐 바람이나 뭐 강수, 그다음에 뭐 일조 이런 것들인 거고, 인공 환경은 사람이 축조한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걸로 건물이죠, 건물. 그죠? 그게 제일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위치가 있어요. 위치는 결국에 접근성이라는 건데, 부동산에서는 특히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왜? 부동산, 즉 부동산을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토지라는 거는 움직일 수가 없죠.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주위 환경의 영향도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절대적인 위치와 상대적인 위치가 있다. 절대적 위치는 지금 있는 그 위치 그대로 물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죠. 상대적 위치라는 거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주위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주위 환경의 바뀜에 따라서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제일 일반적으로 보면 내 땅은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된다라든가 여기 새로 개설이 된다든가 하면 내 토지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죠. 그런 거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이다. 경제적.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감정평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 생산 요소나 뭐 자본이자 소비재, 상품, 자산, 투자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인식을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예전에는 좀 그렇진 않은데 일반 경제 재화로서 인식을 하는 게 있고요. 부동산 자체로 일반 재화와는 다르다. 즉 부동산 자체에 고유한 재화이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도출이 되는 건데 일반 경제재와 같은 논리로 갔을 때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가격이 도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일반 재화가 아니라 고유한 거기 때문에 이 수요 공급에 따른 수급 논리에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 형성이 어렵게 되는 거죠. 얘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한 가격을 누가 이제 해주냐? 요거를 감정평가가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의 필요성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인식을 하실 때 이 경제지로서의 기본적인 특징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외에 일반재와는 다른 고유한 특성, 요거는 뒤에 이제 다 나올 거예요. 제 거 강의는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뒤에 다 나오고 자료 다 드리는 내용이니까 눈으로 잘 보시면서 내용을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 활동에서 얘가 강조가 되는 거고, 생산 요소라는 거는 결국에 토지와 노동, 자본을 얘기를 하는데 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한다. 그죠? 재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에 마찬가지로 한번 잠깐 가서 보시면 12쪽에 생산 요소가 뭔지 보시면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3대 생산 요소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죠. 토지는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생산의 기본 요소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즉 생산 요소로서의 토지는 재화 생산에 필요한 부지는 이제 땅을 얘기하는데 부지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광물이나 에너지 자원, 건축 자재 그 밖에
인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 요소로서 구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요약집 가서 한 번만 눈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생산 요소가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재화 생산에 필요한 부지 제공 및 인간 생활에 필요한 원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오른쪽에 1.3.2에 보시면, 그렇죠? 이렇게 인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산 요소가 뭐다? 예, 그거를 부수적으로 지금 기본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자본. 경제적 관점에 있어서 특성이 유사하다. 그래서 토지를 자본의 일종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 자산과도 사실 연결이 돼요. 자산을 먼저 볼게요. 다른 재화보다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뒤에서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 고가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자산의 성격을 당연히 갖고 그래서 투자 자산으로서도 당연히 활용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자 자산은 결국에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실물 자산의 제일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다라는 거예요. 실물 자산에. 그래서 이러한 자산들이 상호 관련성 하에서 대체 경쟁 관계 속에서 수익과 위험의 수준이나 선호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돈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수익과 위험 그거는 시장 참가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 나중에 경제에서 배우실 텐데 어떤 사람은 위험에 있어서 극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위험 회피형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 위험에 무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위험 중립형이라고 하고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위험 선호형이라고 하죠. 예, 경제에서 배우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같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법률적 개념이죠. 법률적. 그래서 결국에 부동산은 특히 관련 규제 이것들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로 봤을 때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이 개념은 어디서 도출이 된 거냐? 민법에 나온다. 민법의 99조 제1항 여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민법상 토지란 뭘 얘기하느냐? 토지 대장은 아시죠? 대장. 물적 사항에 관련된 공부를 얘기를 해요. 한 필에 토지로 등록된 일정 범위의 객체를 결국에 토지라고 한다라는 거고 토지 소유자는 그러면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여기서는 그 소유물이 토지겠죠.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얘가 중요해요. 즉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라는 거랑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권리 이거죠. 요게 나중에 우리가 다 배우시게 될 건데 수익환원법에서 감정평가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애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하시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다는 건 현실에서 생각을 하시면 임대수익, 즉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처분은 자본 차익 또는 매매 차익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매각할 때 벌어들이는 차익이 있겠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뭐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즉 임대 수익을 더 중시할 거냐, 즉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받을 거냐, 요거에 따라서 투자의 성향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 수익의 흐름이 여기서 도출하는데 요 권리가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민법 211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서에 보시면 기본서의 14쪽에 셋째 줄, 이게 처음에 작업을 제가 이제 오타 검토를 제가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계속 좀 오타가 좀 살짝 있을 것 같아요. 셋째 줄 보시면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고 하고 민법 제 212조로 돼 있죠. 211조로 바꿔주세요. 211조로. 요게 요 내용이고,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어떠한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냐? 잘 보시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라고 했죠. 그죠?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는 뭐냐? 아까 맨 처음에 토지를 그 물리적 측면, 물리적 개념으로 봤을 때 공간에서 어떻게 나눴어요? 지표면과 지하, 지상으로 나눴죠. 이게 그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표면뿐만이 아니라 지상 공간에 대한 이용과 지하 공간에 대한 이용,
이것도 나중에 평가를 할 때 그 범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상하에 미친다라는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의 일부가 된 토지의 이제 계량물이다. 쉽게 보면 이제 건축물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 토지와 정착물, 단순하게 건물뿐만이 아니라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걔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광의의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다 평가의 대상이 돼요. 그럼 의제부동산은 뭐가 있냐? 공장 재단이라든가 광업, 임목,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 요게 다 어디 나오냐? 감칙 규정에 우리가 유형별 평가를 하는 다 대상이에요. 다 대상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얘까지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본서의 15쪽에 그 종류와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15쪽을 보시면. 그래서 그 안의 내용까지는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한번 읽어보고 되지만 얘는 나중에 실무에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개념이 있다. 사회적 개념. 얘는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사실 물리적, 법적, 경제적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즉 사회적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이 인간 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가 성립의 기반이 된다. 땅이 있어야 국가가 있고 거기에 국민이 있겠죠. 가장 좀 이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이 사회재와 공공재, 그다음에 사적재와, 아까 부동산을 분류를 할 때 일반 경제재, 그다음에 경제재와는 다른 고유한 재화라고도 분류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을 다시 분류를 하게 되면 공적, 사적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다시 감정평가를 분류하는 기준들이 출발이 돼요. 즉 부동산은 공공성, 즉 사회재와 공공재가 뭐냐면, 사회재 개념을 보시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동산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공평하게 배분돼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공공재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니까 토지는 다시 새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배분돼야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개념인 거죠. 하지만 사적 재화, 즉 내 재산권으로서의 당연히 가치도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공존하는 거예요. 공존. 특이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게 목적이 중요하는데, 그 목적이 여기서 기반하는 거예요. 공적 목적이 있고 사적 목적이 있어요. 공적 목적의 제일 대표적인 걸로 들면은 보상 감정 평가가 있는 거예요.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하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적 이익, 공공의 이익이 중요한 거고, 사적 목적의 제일 대표적인 걸로 뭐 담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기 대출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목적들에 따라서 아예 평가가 달라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기반을 했느냐? 공적 재화이자 사적 재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부동산의 특성이다. 부동산의 특성.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모든 부동산 그 시장과 그다음에 가치 또는 가격, 그다음에 감정평가의 필요성까지 쭉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총론을 처음 공부하실 때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앞에 나오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있는 내용까지 다 연결지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을 하시되,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걔를 붙잡고 있지 마세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첨언을 이제 한번 하자면, 공부를 하실 때 이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래도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라든가 공부에 약간 그래도 기본 개념은 갖고 있으시니까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저도 이제 그런 실수를 했는데 공부를 내가 잘 해왔고 중고등학교 때 잘 해오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성격이 저도 이제 꼼꼼한 편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걸 못 넘어가.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래 공부해요. 예. 빨리 합격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단순하게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구멍을 메우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예, 구멍을. 그래서 멈추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해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수를 최대한 빨리 하면서 중간중간 비워져 있는 구멍을 메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빨리 합격하는 지름길이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선생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빨리 합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격상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최대한 빨리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외워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실제 공부하시고 빨리 합격하는 분들이 보면은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뒤쪽까지 한번 다 돌리고 나서 보면 얘가 다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번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짧게 회독수를 뭐 3개월 이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뭐 한두 달 안에 빠른 회독으로 여러 번을 보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동산의 특성부터 볼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보면 이제 토지와 건물로 봤을 때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주로 토지 얘기만 할게요. 토지 얘기만. 먼저 토지와 건물이 있지만 토지로 봤을 때 자, 자연적 특성과 크게 보면 인문적 특성이 있다. 결국에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복합 개념으로 봤을 때 물리적인 측면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거랑 경제적, 사회적 개념이 결국에 합치면 인문적 얘기겠죠. 그렇죠? 여기 하나를 더 추가하면 행정적 개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행정적을 법적으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 이제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모든 부동산 문제의 이제 원인이 돼요. 원인이 되고 현상과 활동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이론 체계의 바탕이 된다. 부동산의 시장과 가치가 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얘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을 보시면 먼저 자연적 특성이 있죠. 자연적 특성. 두 개로 있다고 그랬어요. 자연적과 인문적 특성이 있다. 그중에서 의의를 먼저 보시면 물리적인 측면이죠. 가치가 일반 경제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일반 경제제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했지만,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얘기는 일반 경제제와는 다른 성격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개를. 그래서 고정불변적이고 경직적이라는 얘기고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크게 그게 고정성, 부중성, 그다음에 영속성, 개별성 요 네 가지예요. 그 틀을 보실 때는 지금 옆에 그 요약집 있잖아요. 요약집 보시면서 네 가지가 그 공부를 하실 때 큰 목차들을 먼저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지금 뭐가 있냐? 고정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요 네 가지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고 그래서 고정성부터 그럼 들어간 거죠. 자, 고정성을 봤을 때, 즉 토지의 위치, 아까 위치는 복합 개념에서 위치, 공간에 대한 얘기도 했었었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힘으로 이동시킬 수 없다는 지리적 위치의 절대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입지지대라는 게 발생을 해요. 즉 좋은 위치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에 더 선호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좋은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그 땅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늘어나면 당연히 경쟁이 발생을 할 거고 경쟁이 발생하면 할수록 가치는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현상을 보시면 먼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다. 동산은 이동을 하죠.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을 임장 활동화 시켜요. 임장 활동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을 텐데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 현장을 내가 가야죠. 얘를 갖고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보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져요. 거래 비용이라든가 정보 비용들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나중에 자세히 할 거예요. 지역에 대한 얘기는 즉 다시 보시면 지금 여기에 내 토지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땅들이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 여기 뭐 도로가 있을 거고 우리 지금 요 위치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길들이 있는데 어떠한 일정 범위를 설정해서 얘네들을 유사한 지역에 대한 특성을 갖는 애들로 묶을 수가 있죠. 그렇죠? 즉 내 땅을 평가를 할 때는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유사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애들을 함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 분석의 가장 핵심은 사실 표준적인 이용이 뭐고 가격 수준이 뭔지 어떤지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뒤에 가서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 및 현상을 국지화시킨다. 국지화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활동이나 현상을 지금 요 지역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지역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현상과 활동도 이 지역에 국한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역 특성 얘기가 그래서 같이 나온 거고 이 지역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가치가 다르게 형성이 되겠죠. 지역마다 정책이 다르죠. 경기도 또는 수도권이랑 서울이랑 다르죠. 그죠? 법적인 조례도 다르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도 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 고정성 때문에 파생이 된 거다. 부동산 시장도 추상적 시장화가 된다. 추상적 시장화가 된다라는 말은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다른 물건들은 교환을 할 수가 있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직접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로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추상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추상화시킨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보시면 기본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서 18쪽 한번 보시면 내용이 좀 길게 나와 있죠. 예. 요거를 지금 압축해서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 내용을 이해하실 때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들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이 PPT 자료를 통해서 같이 복습을 하시면 돼요. 요 긴 내용들이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거를 다시 그 요약집 7페이지 가서 보시면 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파생현상에서 동산과의 구별, 임장활동화, 정보활동화, 지역분석의 필요성, 정책 수립, 시장의 불안전성, 추상성, 부동산 현상의 외부 효과성 등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가지고 요 단어들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답안을 쓸 때. 여기서 배점이 늘어나면 여기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걸 토대로 양을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키워드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현상도 뒤에 나오는데 지금 뒤에 나올 내용들이 계속 앞에 나오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외부 효과라고 있어요. 외부 효과. 얘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잖아요. 즉 얘만 가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하나 생겨요. 당연히 얘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좋아지겠죠. 그렇죠? 여기 뭐 학교도 들어온대. 요런 게 긍정적 외부 효과겠죠. 근데 이게 아니라 여기에 여기에다가 묘지가 나온대요. 묘지를 들어선대. 쓰레기 매립장을 여기다 설치한대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 외부 효과는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래서 1차에서 이제 나오는 게 핀피 현상, 이제 님비 현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서로 다 내보내는 거고 핀피 현상은 좋게 지금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게 요런 개념이다. 그다음에 부중성.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증가할 때 아니 불자. 즉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자본이나 노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해도 그 절대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을 늘리는 게 어렵다라는 걸 부중성이라고 하는 거죠. 양을 늘리는 게 어려우니까 당연히 공급이 제약이 되겠죠. 그렇죠? 양을 못 늘리니까.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 돼서
거의 수직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수요 공급에서. 그러니까 수요자 간의 경쟁을 당연히 유발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균형 가격의 성립이 어렵게 된다라는 거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제 생산이 불가능해서 생산비의 법칙 적용이 어렵다. 경제에서 이제 배우는 얘기인 거죠. 공급에 따라서 양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의 형성이 어려우니까 그 균형, 적정한 가격을 누가 해주냐? 감정평가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개념도 여기서 도출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다 자연적 개념이잖아요. 자연적 특성이니까 물리적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물리적으로 제한이 되는데 그러면 토지 이용을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겠죠. 그렇죠? 양을 못 늘리니까. 그래서 동일한 토지를 건물을 높게 지어버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면 토지를 옆에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집약시켜서 이용을 하는 거죠. 용도를 다양화시킬 수 있다. 용도랑도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에 대한 경쟁이 다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대랑 지가가 발생을 하고 어떠한 특정 위치에 대한 그 지가가 높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다. 그래서 모든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다.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속성이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 즉 여기 나오는 거에 다 전제가 자연적, 물리적 지금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를 아무리 쓴다고 해도 소멸되지는 않죠. 그렇죠. 거기에 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매립이 되면서 토지가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가 이제 최근에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몇백 년, 몇천 년이 지금 들어왔음에도 토지 자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본재 같은 경우는 시한부적 내구성을 지닌다. 즉 이게 내구성을 지닌다는 건데 기간이 있다는 거죠. 기간. 그래서 토지와는 다르다. 이 자본재 대표적으로 이제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건물이라는 거는 물론 요새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몇백 년, 몇천 년을 견뎌낼 수는 있겠지만 토지보다는 상대적으로 그게 짧죠. 그렇죠. 그 얘기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건물은 근데 재공급이 가능하죠. 부시고 새로 지을 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고 시장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다. 얘는 나중에 부동산 시장을 공간과 자산 시장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활용이 될 거예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 나오겠죠. 이것도 영속성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을 왜 하냐? 아무거나 다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하죠. 이익이 남는 걸 하겠죠. 그죠? 이익이 남는 걸 왜 해야 하냐? 즉 철거 비용이나 기회 비용들이 있을 텐데 이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이익이 발생을 해야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생 현상으로 부동산 활동을 고려를 할 때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길게 봐야 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측의 원칙,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 가격의 원칙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긴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 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관리가 당연히 중요하게 된다. 잘 유지하고 관리를 해야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에 대한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본이익과 소득이익이 뭐냐? 소득이익이 아까 사용 수익하는 거죠. 운용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임대로 얻을 수 있는 매달 임대료를 받는 거. 자본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매각했을 때 얻는 수익. 요걸 얘기한다. 그래서 투자 대상으로서 안정성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그다음에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얘가 수익환원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즉 장래 미래에 편익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의 가치, 그래서 화폐의 시간 가치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걸 실무 첫 시간에 배우겠죠. 그렇죠? 화폐 시간 가치가. 부동산 문제가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최유 이용. 이게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얘는 나중에 배울게요. 그래서 이 장래 편익의 현재 가치를 토대로 해서 수익환원법,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수익에 대한 거를 수익성을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감정평가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소유와 이용이 분리가 되죠. 소유를 하는 것과
사용을 하는 거는 다른 거죠. 소유권은 내가 집주인이 반드시 걔를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리가 돼서 가액과 임대료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3방식 6방법이라고 하는데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고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게 영속성 때문에 파생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별성 쉽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동일한 건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치 형성이 당연히 제각각이 되겠죠. 제각각이 될 거고 거래 활동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개입될 수가 있겠죠. 얘는 여기에 접했으니까 얘는 저쪽에 접했으니까 그죠? 다 다르다. 그래서 지역 분석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개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도로가 몇 미터에 잡혀 있는지 그다음에 땅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지 형상 그다음에 지세 뭐 완경사인지 뭐 평지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달라지겠죠. 사정 부정 이러한 사정들을 보정하는 과정이에요. 이것도 실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이질성 전혀 다른 특성을 갖는데 대체 가능성을 그래서 배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장을 그래서 불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전하게. 그래서 수요 공급 논리가 어렵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적진 않았지만 수요 공급 논리에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균형 가격의 형성이 어렵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감정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논리가 다시 도출이 되는 거죠. 자, 파생. 그래서 가격이나 수익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래서 일물일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이 존재한다라는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일물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가격. 이건 동산에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활동과 현상도 개별을 하고 개별을 하니까 비교가 어렵다는 거죠. 비교가.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대체가 불가능한데 얘를 완화시켜 주는 게 뒤에 배우게 되는 인문적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은 얘가 당연히 개별성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체라는 거를. 그죠? 그래서 가치 판단 기준의 객관화가 어렵게 돼서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시장 정보에 대한 수집이 어렵게 돼서 거래 비용, 정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쓰려고 하면 이제 약간 혼돈이 좀 오게 되는데 걔를 그 키워드들을 가지고 요약집에 있는 걸 토대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인접성부터 할게요.